주변 분들이 대부분은 아이고 진짜 지겹다 너무 오래 끈다, 국민적 피로감, 개혁 피로감도 아니고 이런 게 생기는 것은 좀 유감스럽습니다. 국민들께는 좀 죄송스러운 말씀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정부에서 임명한 분들 아닙니까? 제도적 설계로서의 공수처, 그리고 수사권 기소권의 분리, 경찰로의 이관, 다 일정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감내하고 가야 된다고 봐요. 문제가 있으면 수정해 나가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문재인 대통령 때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 야당의 무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끝장 소종섭입니다. 박용진 의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아무래도 핵심 현안이라면 이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 거의 막바지에 왔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 박 의원이 보는 기본적으로 나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을 이렇게 본다. 그러니까 주변 분들이 대부분은 아이고 진짜 지겹다. 너무 오래 끈다. 너무 오래 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법적인 절차를, 그리고 그 법과 규정에 따른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과정이 좀 빨리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 이거 하나가 있고요. 이런 문제가 오래 가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 불행한 일이고 나라에 안 좋은 일이니까 속히 절차가 마무리되기를 기대를 하고요. 국민들께는 좀 죄송스러운 말씀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 우리 정부에서 임명한 분들 아닙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어쨌든 우리가 임명한 장관과 총장이 이렇게 맞닥뜨리고 있는 거는 국민들께는 송구스러운 일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제 이 문제가 검찰개혁의 끝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로 보는 시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당연히 검찰개혁은 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특히나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 이런 것들을 분산시키고 제어해내기 위한 제도적 설계로서의 공수처, 그리고 그러한 제도적 설계의 또 다른 편인 수사권 기소권의 분리, 경찰로의 이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면을 둘러싸고 이렇게 약간은 감정적인, 그리고 개인 대 개인이, 검찰 개혁은 어디 가고 이제 추윤, 이 사람 이름 첫자들 아니에요. 성을 딴 두 분이서 그냥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 개혁 피로감도 아니고 이런 게 생기는 것은 좀 유감스럽습니다. 여당 일부에서는 또 윤석열 징계법을 만들어야 된다. 검사하고 나서 정치 출마를 못하는 출마 차단법, 출마 차단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박 의원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일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웃음을 사는 경우를, 이게 다 이렇게 고사성어나 속담이나 이런 데로 남는데, 위인설관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 사람을 두고 자리를 만드는. 그러니까 다 역할과 시스템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사람을 배치를 해야 사람이 되는데, 배치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 사람을 위한 자리를 만드는 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위인설관이다 이래가지고 하는데, 저는 위인설관도 안 맞지만 우리 사회에서 위인설법도 적절치는 않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을 겨냥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은 아마 헌법적으로도 이게 직업 선택의 자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마 내용이 검사 판사 못 뽑고 1년 내에는 안 된다 이런 건데, 비슷한 사례들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직에 있다가 이렇게 새로운 이제 인생 이모작 이렇게 갈 때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는 심사를 있죠? 받아요. 심사를 받고 제한도 있고요. 그런 거를 좀 인용한 거긴 합니다만, 워낙이 그런 경우는 이렇게 인사 끝나고 나서 이른바 이해충돌 관련 낙하산 문제라든지 낙하산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엉키니까 그런 사회적 경험하에 생긴 거니까요. 근데 이건 아예 누구를 겨냥해서 가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인 합당한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적절치 않아 보인다. 아까 이제 검찰개혁의 끝단이라는 표현도 하셨는데, 박 의원이 보는 검찰개혁, 그리고 지금 검찰개혁이 잘 가고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은 대한민국에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 권력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렇게 기득권을 지키는 쪽으로 자신들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왔던
사례들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가 적용되는 과정에서 공수처든 아니면 경찰과의 권한 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든 형사소송법 절차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일정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좀 감내하고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런 것들 계속 수정해 나가면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다만 이런 제도가 좀 빨리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행이 돼야 되는데 아니 법은 7월 달에 통과가 됐는데 네. 아직까지 지금 그 뭐 공수처장 임명 과정에 대한 논란으로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예. 국민들이 답답해 하시죠. 그러니까 이미 통과된 법과 제도는 빨리 시행해서 문제가 있으면 수정해 나가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이 검찰개혁과 윤석열 총장의 거취 문제가 어떻게 그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검찰 개혁이 윤석열 총장이 관두는 게 검찰 개혁의 완성이다. 뭐 그렇게까지 생각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윤석열 총장이 그 지금 문제에 걸려 있는 건 검찰 개혁을 반대했다거나 공수처 출범을 반대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예. 예, 뭐 혹은 뭐 기소권과 수사권을 뭐 분리하는 거, 혹은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거나 제어하는 것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어쨌든 그 지금 지적되고 있는 뭐 6가지인가 추미애 장관이 발표한 거기에 대한 판단을 징계위원회가 하겠죠. 네. 예, 그리고 저는 그 징계위원회 결과가 나오면 그를 둘러싸고 이러저런 세상의 평가, 언론의 평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윤석열 총장이 나가는 게 검찰 뭐 개혁의 완성이다. 뭐 그렇게 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검찰 개혁과 윤석열 총장이 검찰에서 나가는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봤을 때 등치시키는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아니냐. 지금 박 의원님 두 개를 분리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뭐 비판을 한다면 저는 한 가지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뭡니까? 너무 검찰 조직만 생각하더라고요. 검찰주의자로서 지금도 본인이 이렇게 법을 막 따박따박 들이대고 이렇게 가는 방식, 헌법 헌법주의자다 이런 식으로 헌법에 대한 헌재로 이제 뭐 소송 위헌 소송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네. 아이고 그래 법 많이 아시네요. 이런 느낌은 들지만 그리고 검찰 조직에 대한 막 자기의 애정과 디펜스 이런 걸 되게 하려고 그러긴 하는데 글쎄요 뭐 검찰총장 하는 사람한테 그런 것까지 생각하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나라 걱정 국민 생각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국민적 피로를 쌓아놓고 계속해서 이렇게 그 어떤 논쟁이 만들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은 정말 아무 책임 없을까 이런 느낌은 있어요. 이 공수처가 어쨌든 이제 출범을 하는 쪽으로 뭐 초입기에 들어갔죠. 지금 초입기에 들어갔는데 공수처가 출범할 때 이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 문제의 핵심이 결국 이제 야당이 비토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그게 이제 사라졌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박 의원께서 보시기에 앞으로 이제 공수처의 그런 중립성,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좀 이렇게 가야 될 것 같다. 그 관점에서 좀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이런 뭐 그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기관들이 많죠. 헌재도 그렇고요. 대법원도 그렇고요. 선관위 선관위도 다 여야가 일정하게 추천하고 견제하고 과정에서 협의하고 지적해서 빼고 하는 과정들을 걸쳐서들 구성하거든요. 네네. 방송이나 언론 그러니까 특히 이제 공영방송 같은 경우에도 야당의 의견들도 이렇게 일정하게 반영이 되죠. 뭐 비록 그것이 소수든 뭐 어떤 과정이든 간에 그런 대로 잘 해오잖아요. 잘 해오잖아요. 어쨌든 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임명한 헌법재판관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탈핵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그 제도, 대한민국의 이런 그 중립적 기구들, 헌법적 기관들 다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국민적 그 어떤 상식 위에서 해 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돼 있는 나라거든요. 그걸 좀 믿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 야당의 비토권, 저는 이거를 배타적 비토권이라고 보거든요. 그 둘이 야당 추천한 2명이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었죠. 이게 배타적이었거든요. 그렇다면 비토권이 사라졌느냐? 지금도 2명은 추천할 수 있고 2명이 중립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대한변협 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들어오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의견을 야당 쪽으로 끌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 얼토당토하는 사람이 여당에서 추천됐다고 치자고요. 그럼 그분들이 찬성을 할까요? 자기들도 법조계에서 신망받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래서 저는 야당이 야 이제 비토권 뺏겼다 니네 멋대로 하자 독재하자는 거냐 아니 그런 식으로 독재할 거였으면 이미 대한민국은 확 망가져 버렸죠. 박근혜 대통령 때도 마음대로 못했다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 때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 야당의 무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저희가 야당일 때도 박근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밀고 가려고 그러면 다양하게 여론을 형성시켜가면서 싸우고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박근혜 대통령 때 그러니까 지명되고 임명된 헌법재판관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다. 이 사실을 잊지 마라. 대한민국의 헌법적 기구들은 작동되고 있다. 공수처도 당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배타적인 비토권은 일정하게 뭐 사라졌지만 비토권은 남아 있는 거예요. 네, 예. 한 명만 꼬시면 되잖아요. 내용상 비토권은 살아 있다. 네, 그런 내용적으로 국민적 설득을 얻어나가고 그 법조계라든지 이런 사람들 또 그 추천위원회 들어오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나가는 노력을 해야지. 우리 2명 빼고는 다 니네 편이야. 이렇게 되면 대한변협 회장 기분 되게 나쁘죠. 내가 그러면 뭐 여당 똘만이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또한 야당의 이제 무능이죠. 문제다. 무능이죠. 저는 무능이 기본이라고 봐요. 야당 무능이. 네. 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함께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의 갈등에서부터 공수처 출범에 대한 평가까지 들어봤습니다.